너 같은 게 여기가 어디라고 송년회장에 찾아온 거야? 처음 보는 여자의 손바닥이 내 며느리의 뺨에 닿아 짝소리가 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회장 뒤편에서 지켜보고만 있던 제가 마침내 움직였어요. 아직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며느리 뒤에 누가 서 있는지를요.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살 이정숙입니다. 한평생을 금융계에서 보낸 뒤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 소연이와 손자 하나와 함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며느리를 둘러싼 일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저는 그날 밤이 되어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연회장 맨 뒤 굵은 기둥 옆에 서서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제가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위치를 택했거든요. 검은 코트에 장식 없는 구두, 명함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익숙했습니다. 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사람이 분명히 갈리는 자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대에서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습니다. 중앙 테이블 가장 좋은 자리에는 임원 부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서열이 한눈에 보였어요. 제 시선이 한 테이블 끝에서 멈췄습니다. 통로 쪽 가장 안쪽에 혼자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소연이었어요.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자세를 유심히 봤습니다. 허리는 곧게 세웠지만 어깨가 경직돼 있었어요. 웃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는 웃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웃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소연이는 웃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힐끗 소연이를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전염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는 게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습니다. 그 웃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중년 여성 하나가 소연이 쪽을 보며 동료들과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손대지도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소연이가 송년회에 참석한다는 것도 우연히 알게 된 일이었어요. 며칠 전 소연이가 옷장에서 검은 원피스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두는 걸 봤거든요. 어머니, 회사 송년회가 있어서요. 그때 소연이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무거운 게 깔려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부담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가서 힘들어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도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소연이 회사가 어디 건물에 있는지, 송년회가 열리는 호텔이 어디인지 미리 알아뒀어요. 그리고 소연이보다 1시간 먼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보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소연이가 잘 지내는 것 같으면 조용히 돌아가려고요. 하지만 연회장 안 분위기를 보니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특히 권력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연이가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를요. 혼자 온 사람, 보호해줄 배경이 없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에 회사 모임에 혼자 참석했다가 다른 여직원들에게 은근히 무시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참고 넘어갔지만 집에 와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저와 달라요. 이 아이는 정말 혼자예요. 남편도 없고 친정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죠. 세상에서 이 아이를 지켜줄 사람은 저뿐입니다. 술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더 자주 들렸어요. 그런데 그 웃음들 사이에서 소연이만 점점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언제 개입해야 할지를 판단하면서요. 너무 일찍 나서면 오히려 소연이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노골적인 괴롭힘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선들과 작은 웃음들, 그리고 은근한 배제가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진다는 걸요. 특히 술이 더 들어가고 분위기가 더 들뜨면 사람들은 한계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선을 넘게 되거든요. 이때까지도 연회장 안에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송년회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힘을 함부로 쓰지는 않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더욱 그래요. 소연이는 제 마지막 가족입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저에게 남은 건 이 며느리와 손자뿐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며느리가 지금 저 자리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벽 쪽으로 몸을 더 기댔습니다. 그림자 속에 완전히 숨어서 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소연이를 바라보는지, 어떤 말들을 주고받는지를 듣고 싶었거든요. 술잔을 든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혼자 왔나 봐요. 남편이 없나 봐요. 안 됐네. 안 됐다고 말은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성들의 얼굴을 기억해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무언가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요. 소연이를 향한 시선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잠깐 소연이 쪽을 다시 봤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똑바로 앉아 있었지만 손이 약간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물잔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불편해하고 있는지가 손에 잡히듯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소연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제가 너무 성급하게 나서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개입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어요. 제 며느리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그리고 제가 언제 어떻게 나서야 할지를 계산하면서요. 저는 연회장 전체를 한 번 더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도 느꼈지만 이 자리가 단순한 회사 행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의 방향은 철저히 계산돼 있었습니다. 중앙 테이블에는 항상 같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어요. 임원, 그 배우자들, 그리고 눈에 띄는 몇몇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배치를 보고 속으로 정리했어요. 이건 송년회가 아니라 서열 확인이구나.
회사라는 곳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앉는 위치가 곧 그 사람의 위치라는 걸요. 가장 좋은 자리에는 가장 높은 사람이 앉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힘없는 사람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테이블 가장자리, 통로 쪽에 혼자 남은 자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어요. 보호자가 없거나 배경이 없거나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연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배치된 자리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송년회 좌석 배치라는 건 보통 총무팀에서 하는데 그들도 암묵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어디에 앉혀야 하는지를요. 제가 젊었을 때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회사 내부 서열이 이런 자리에서는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누구는 VIP 대접을 받고 누구는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갈려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니까 편하게 자리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 말과 동시에 중앙 테이블 사람들만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며 테이블을 옮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쪽 테이블로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자리 이동이 자유롭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선이 있는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여전히 똑바로 앉아서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와서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연이 옆을 지나가면서 의자를 살짝 건드렸어요. 소연이의 몸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게 이 자리의 규칙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게 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저는 며느리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소연이는 흔들린 의자를 조용히 바로잡고 다시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지도 문제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저는 그 선택이 얼마나 버거운지 알았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도 표현할 수 없는 상황, 그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감을요. 특히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그래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 제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뿐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문제를 만들면 오히려 제가 예의 없는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었거든요. 옆 테이블에서 낮은 웃음이 시작됐습니다. 혼자 왔나 봐. 누군가의 말이 파문처럼 번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웃음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웃음이 시작된 방향을 유심히 봤습니다. 중심에 선 인물 하나가 보였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여성의 눈치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아직 그 여성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았어요. 손짓 하나, 시선 하나로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여성이 박현주라는 걸 알게 됐어요. 회사 임원의 부인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회사와 관련이 없지만 남편의 지위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그 힘이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해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억해뒀습니다. 누가 처음 웃었는지, 누가 말리지 않았는지, 누가 침묵으로 동조했는지를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해자만큼이나 방관자도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소연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자신이 표적이 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회사라는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모른 척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되죠. 제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선을 긋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관찰이다. 다음부터는 판단이야. 저는 언제 개입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나서면 소연이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었는데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주라는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소연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박현주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소연이는 아직 그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정도만 알아챘을 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는 듯 했어요. 저는 조금 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언제라도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요. 하지만 아직은 기다렸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행동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걸 봤고 때로는 제가 직접 그런 일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런 일은 한번 시작되면 점점 심해진다는 걸요. 처음에는 작은 농담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집단 괴롭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술이 들어간 자리에서는 더욱 심해져요. 박현주가 소연이 테이블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시선들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무대는 소연이가 원해서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했지만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는 돼 있었어요. 제 며느리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상황이 될 것 같았거든요. 연회장 안의 다른 대화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소연이와 박현주,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질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어요. 집단의 관심이 한 개인에게 집중될 때, 특히 그 관심이 호의적이지 않을 때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소연이의 어깨가 더욱 경직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뒀습니다. 소연이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그 무력감과 두려움을요. 나중에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소연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 순간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요. 박현주가 드디어 소연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연회장 분위기가 한 박자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정중하고 조심스럽던 분위기가 술잔이 몇 번 더 오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웃음의 톤도 변했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변화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술이 돌면서 점점 가면을 벗게 되거든요. 특히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속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박현주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은 채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그러고 보니. 그 말로 시작되는 순간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무대의 조명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 같았어요. 박현주는 그런 이목 집중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이요. 특히 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걸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박현주의 시선이 천천히 연회장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정확히 소연이가 앉아 있는 방향이었어요. 그 시선의 이동을 따라가는 다른 사람들의 눈빛도 보였습니다. 오늘 혼자 오신 분도 계시네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웃음이 바로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저울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침묵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았습니다. 공격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거든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그 무력감이요. 박현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워낙 가족적이잖아요. 가족적이라는 단어가 칼처럼 날카롭게 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좋은 의미의 말이지만 그 맥락에서는 혼자 온 사람은 가족이 없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말의 이중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말들이죠.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더욱 치명적이 됩니다. 누군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마치 허락처럼 작동했습니다. 다른 웃음들이 따라 붙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점점 더 크고 노골적으로 말이죠. 소연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물잔을 손에 쥔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이 굳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잔을 쥔 손가락들이 하얗게 되도록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굴욕적인 기분일지 상상이 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소연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지켜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했거든요. 박현주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용기 있으세요. 이런 자리에 나오시고. 그 말에 박수가 섞인 웃음이 나왔어요. 마치 정말로 칭찬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더욱 잔인한 조롱이었습니다. 혼자 와서 민폐라는 뜻이 숨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말투를 혐오했습니다. 차라리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선량한 척하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말들이 더 비겁하고 악질적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가지가지였어요. 누군가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고 했어요. 누군가는 불편해하면서도 침묵을 택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자신이 표적이 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직접 가해하지 않더라도 방관한다는 것 자체가 가해에 동조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하나의 증거로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정리할 때 필요할 수도 있었거든요. 누가 웃었는지, 누가 말리지 않았는지, 누가 모른 척했는지 모두 기억해뒀어요. 박현주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연이가 반응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대답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소연이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박현주의 표정이 조금 굳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짜증이 났을 거예요. 제가 괜한 말 했나? 그 말이 마지막 경고처럼 울렸습니다. 마치 이제라도 반응하지 않으면 더 심하게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웃음이 한 번 더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컸어요. 저는 그때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요. 하지만 그 작은 행동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송년회는 관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소연이가 스스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성급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소연이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상황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했어요. 집단 괴롭힘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비슷한 상황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저 혼자 견뎌내야 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요. 하지만 소연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있었거든요. 비록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 있었어요. 박현주가 또다시 입을 열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인 공격을 할 것 같았어요. 그 여자의 표정에서 악의가 더욱 선명해졌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재미있는 쇼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시선들이 소연이에게는 더욱 큰 압박이 됐을 거예요. 저는 판을 뒤집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개입할지, 무엇을 말할지, 어떤 카드를 꺼낼지 모든 게 머릿속에서 정리됐어요. 그동안 저는 단순한 관찰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역할을 해야 할 때였어요. 며느리를 지켜주는 시어머니로서, 그리고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없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연회장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명백한 괴롭힘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았습니다. 박현주 같은 사람들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거든요. 상대방이 굴복하거나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요. 하지만 그 여자는 몰랐습니다. 이 연회장에 자신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소연이를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분노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곧 그 아이는 알게 될 거였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박현주의 웃음이 한 박자 늦게 끊겼습니다. 그녀는 아직 만족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소연이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불쾌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봐왔어요. 상대방이 굴복하거나 반응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박현주는 의자를 밀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굳이 일어날 필요는 없었지만 일어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위치를 보여주는 행동이었거든요. 앉아서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니까요.
연회장 조명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박현주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소연이 쪽으로 몇 걸음 이동했어요. 그 사이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 말리거나 제지해야 할 순간이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현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봐도 되죠?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미 소연이 앞에 멈춰 서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원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긴장한 듯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현주는 소연이의 옷깃을 힐끗 봤어요. 이런 자리엔 조금 더 신경 써야 하지 않나? 그 말과 함께 손이 올라갔습니다. 아주 느리게 계산된 동작이었어요. 마치 소연이가 저항할 시간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욱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소연이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박현주의 손바닥이 소연이의 뺨에 닿았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전체가 들을 만큼 또렷했어요. 짧은 정적이 폭발처럼 퍼졌습니다. 소연이의 몸이 휘청였어요. 누군가 엄어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보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호기심으로 더 자세히 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뒤편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난 소리였습니다.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아주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현주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모든 시선이 제 목소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 얼굴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어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연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목소리와 걸음걸이에서는 뭔가 다른 게 느껴졌을 겁니다. 저는 소연이 옆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현주와 소연이 사이에 섰어요. 정확히 가해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위치였습니다. 저는 박현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행동 누가 허락했습니까? 박현주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상황을 주도해왔던 그녀가 갑자기 주춤했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정지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이 송년회는 더 이상 박현주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순간들을 봐왔어요. 힘의 균형이 순식간에 바뀌는 순간들을요. 지금까지 우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위축되고 약자였던 사람이 보호받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박현주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제가 누구인지 무슨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차림새로는 쉽게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입고 왔거든요. 비싼 옷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고 명품 가방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방식, 서 있는 자세, 그리고 상황을 다루는 태도에서는 뭔가 다른 게 느껴졌을 겁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다뤄본 경험, 그리고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이신지. 박현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소연이 쪽을 살짝 돌아봤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누군가 제 가족을 이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소연이, 괜찮니? 저는 며느리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제야 소연이가 제 존재를 알아챘어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일어나자. 저는 소연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아이는 조금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와 소연이의 관계를 파악한 거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여성이 소연이의 보호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박현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대화요? 저는 차분하게 되물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분위기, 그리고 소연이의 상태를요. 이게 대화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박현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이 봤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박현주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소연이, 우리 자리로 가자.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줬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박현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인공이 아니게 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소연이를 제가 앉아있던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연회장 뒤편, 기둥 옆자리였어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떻게 여기에? 소연이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걱정돼서 왔어. 다치지 않았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거든요. 저는 소연이에게 물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 말에 소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회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박현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박현주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값비싼 옷도 화려한 장식도 없는 노년의 여자였거든요. 아마 자신보다 격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박현주는 다시 웃음을 가장해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요. 저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박현주의 말투, 어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저는 이미 박현주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현주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위치가 아니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질문하는 쪽이었는데 갑자기 질문받는 입장이 된 거였거든요. 저요? 저는 박현주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자신을 뒷받침해 줄 시선이 필요했을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 힘으로 삼는 듯 했습니다. 이 회사 임원 사모입니다. 그 말에 연회장 여기저기서 작은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현주의 정체가 확실해진 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은 인정이 아니라 기록 완료의 신호였어요. 아,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파악한 거였습니다. 그럼 이 행사의 주최 측은 어디입니까? 박현주는 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사회자를 힐끗 봤습니다. 자신이 답할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사회자는 얼어붙은 얼굴로 마이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사회자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폭행이 발생했는데 진행을 계속하실 겁니까? 그 말에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사회자는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누구도 대신 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반응들을 지켜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했거든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모두 회피하려고 하는지를요. 그때 연회장 한쪽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 재무 담당 최상무였어요. 그는 저를 보고 즉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놀람이 아니라 인식이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최상무는 주변을 살핀 뒤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행사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연회장의 또 한 번의 정적이 흘렀어요. 박현주는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제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대신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겼어요. 지금부터는 회사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몇몇 사람들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 송년회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절차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소연이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소연이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떠나기 전에 최상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차량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박현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주도해왔던 상황이 갑자기 통제를 벗어나 버린 거였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송년회를 계속해야 할지, 끝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려고 했고, 누군가는 회피하려고 했어요. 누군가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고, 누군가는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소연이와 함께 연회장을 나가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 일은 끝났고 나머지는 회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였거든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량에 타면서 소연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어떻게 오신 거예요? 걱정돼서 왔어. 그리고 잘했지. 무엇을요? 끝까지 참은 것. 소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소연이가 이해한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이런 거죠. 항상 곁에 있지 않아도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나타나는 거.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거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예상해 봤고요. 하지만 걱정되지는 않았어요. 이미 필요한 조치들이 시작됐을 거였거든요. 그리고 소연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을 테니까요. 때로는 이런 일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평화로운 일상 뒤에 숨어 있던 문제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들 말이죠.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오늘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연이의 직장 생활은 조금 더 평안해질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했습니다. 연회장 출입문이 닫히고 음악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송년회라는 이름은 그 순간 효력을 잃었어요. 최상무는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내려놓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사회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손님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사건의 증인이 된 상태였거든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연회장 중앙이 아닌 통로 쪽으로 한 걸음 이동했습니다. 소연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였어요. 보호는 하되 감싸 안지는 않는 위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거리감이 중요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너무 멀리 있으면 무관심해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최상무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눈맞춤이 오갔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최상무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 연결해 주세요. 지금입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제 정말 심각한 단계로 넘어간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박현주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박현주를 봤어요. 제 눈빛에는 경고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끝났다는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할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연회장으로 급히 들어왔어요. 그는 먼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세를 낮췄어요. 아마 제 분위기에서 뭔가를 느꼈을 겁니다. 행사 중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짧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귀 호텔의 대응 절차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배인은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CCTV, 보안 기록, 직원 진술 전부 보존하십시오. 그 말에 지배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요청이 아니라 지시라는 걸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많이 다뤄봤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박현주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정도 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박현주의 말을 자르지 않았어요. 대신 최상무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사 명의로 진행된 행사입니다. 폭행이 발생하면 내부 규정상 즉시 조사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서류 파일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사건 보고서 양식이었습니다. 박현주의 시선이 그 종이에 꽂혔습니다. 처음으로 이 자리가 농담의 무대가 아니라 기록의 장소라는 걸 실감했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사람이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요. 박현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짜 당황과 두려움이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게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웃음도 분위기도 심지어 저의 개입조차도 말이에요. 하지만 서류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서류라는 건 그런 힘이 있어요. 한번 기록되면 지울 수 없고 절차가 시작되면 멈출 수 없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박현주가 다시 말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최상무는 이미 전화로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고 호텔 지배인은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웃고 있던 얼굴들, 침묵하던 얼굴들이 모두 보였어요. 모두가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그때 왜 말리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행히 제대로 처리됐다 하고 안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했어요. 저는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다. 감정으로 접근하면 사과했는데 뭘 더 바라냐. 그 정도 가지고 너무 심하다 같은 말들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절차로 접근하면 그런 감정적 논란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최상무가 전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관련자 조사가 시작됩니다. 호텔 측 자료도 확보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언제 조사받으면 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진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주는 여전히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이제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상황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 거였습니다. 저는 소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네, 어머니. 그런데 궁금한 건 집에서 얘기하자. 우리가 연회장을 나가면서 박현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이렇게 큰일로 만들 필요가 있었나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큰일로 만든 게 아니라 애초에 큰일이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차량을 기다리면서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이제 제대로 처리될 거야.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분 선택에 달렸어. 진짜 반성하고 사과할지 아니면 계속 변명할지.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태도가 중요해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부인하거나 변명만 하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소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뭐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요.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늘 벌어진 모든 일들의 진짜 의미였거든요. 송년회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요. 숨어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이가 앞으로는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거라는 확신을 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여기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정리되는 동안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은 사라졌지만 속삭임은 더 많아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추측들이 오갔습니다. 박현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빠르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상황 좀 정리해줘. 아마 남편이나 변호사
혹은 영향력 있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 것 같았어요. 몇 분 뒤 그녀의 표정이 다시 계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위기에 몰렸을 때 재빨리 대응책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요.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는데 능숙한 사람들 말입니다. 박현주는 최상무 쪽으로 다가갔어요. 상무님, 이거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요? 폭행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대신 오해, 분위기, 술자리 같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말의 변화를 유심히 봤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였거든요. 심각한 일을 가벼운 일로, 명백한 잘못을 단순한 실수로 포장하려는 거였어요. 최상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현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농담이 조금 지나쳤을 뿐이에요.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까지는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중재자처럼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큰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 다들 술 마신 자리에서 그럴 수 있지.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박현주의 전략이 분명해졌어요. 사건을 감정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실수로 포장하는 거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정도는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박현주는 마지막 카드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피해자분께도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그 말은 소연이를 향해 던진 게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향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진짜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말이었거든요. 저는 그 사과의 방향을 정확히 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과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사과인지를요. 박현주는 이어서 덧붙였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요즘 다들 예민하신 거. 책임을 시대와 분위기로 흩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넌지시 주장하는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다. 저는 아직 나서지 않았어요. 반격이 완전히 끝나야 최종 판단이 가능했거든요. 상대방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다 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그때 호텔 로비 쪽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습니다. 박현주의 남편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박현주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과 지위를 방패로 쓸 차례였어요. 저는 그런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잘못을 가족이나 조직의 명예와 연결시켜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오히려 과도하다는 인상을 주는 거죠. 박현주는 주변을 다시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희 가정까지 흔들릴 일은 아니잖아요. 남편 직장에도 영향 갈 텐데. 그런 말들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 했습니다.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자신의 위치를 바꾸려는 시도였어요. 몇몇 사람들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변화를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여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가해자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동정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가해자가 약자를 연기하기 시작하면 더욱 그래요. 박현주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더 뭘 바라시는 거죠? 이미 사과했는데.
마치 자신이 충분히 양보했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정확히 포착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말이에요. 박현주가 하고 있는 모든 시도들을 지켜본 결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진짜 사과라면 상대방을 향해야 하는데 박현주의 모든 말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었거든요. 소연이의 상처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미지와 위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감정적인 호소나 도덕적인 설득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실적인 결과만이 효과가 있어요. 저는 최상무를 찾았습니다. 그는 한쪽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아마 회사 상부나 법무팀과 연락을 취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전화를 끝낸 최상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처리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어떻게요? 내일부터 관련자들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최상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박현주 씨 남편 쪽에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어요. 소연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일 오후에 진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평상시대로 출근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저는 박현주 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도들이 무의미하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소연이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집에 가자. 네, 어머니. 우리가 연회장을 나서면서 박현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이렇게 큰일로 만들 필요가 있었나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말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절차가 시작됐고 결과는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차 안에서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 이제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야.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분이 선택할 일이야. 진짜 반성하고 바뀔지 아니면 계속 변명만 할지. 소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작은 소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주의 남편이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질문이 먼저 나왔어요. 박현주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다가갔습니다. 별일 아니야. 오해가 좀 있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섰습니다. 연회장 중앙 모두의 시선이 닿는 위치였어요. 저는 박현주의 남편을 봤습니다. 오래전 서류 위에서 수차례 봤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어요. 이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박현주의 남편이 답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최상무가 대신 말했어요. 회사명의 행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라는 단어에 연회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봉투에는 회사 로고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상무의 눈이 먼저 흔들렸어요. 그는 그 봉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행사의 모든 협찬과 후원, 내일부터 전면 중단합니다. 박현주의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당 임원에 대한 내부 감사도 즉시 진행하십시오. 누군가 긴장한 듯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박현주를 바라봤어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결과를 선택하십시오. 박현주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던 그녀가 완전히 침묵했어요. 저는 마지막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촉, 변명, 회유 전부 금지합니다. 어길 경우 이 조건은 즉시 강화됩니다. 최상무는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제 정체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어요. 저분, 그 투자자 아니야? 연회장 곳곳에서 시선이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박현주의 남편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단 한 번만 답했어요. 김소연의 시어머니입니다. 그 말이 이 자리에 가장 무거운 선언이 됐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 송년회는 이 조건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소연이의 직장 환경,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배운 것 중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주 같은 사람들은 감정적인 대응에는 익숙해요. 울거나 화내거나 호소하는 것들 말이죠. 하지만 차분하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당황하게 됩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들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조건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을 나가면서 저는 소연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이미 정해진 일이야.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해 왔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준비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준비. 사실 저는 소연이가 결혼해서 우리 집에 온 그날부터 이 아이를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잃고 난 후에는 더욱 그 생각이 확실해졌고요. 세상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차가운 곳이에요.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뒤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더 용기 있게 살 수 있거든요. 오늘 소연이가 그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어려운 순간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게 바뀔 거야. 좋은 방향으로. 실제로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제시한 조건들은 단순히 박현주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회사 전체의 분위기와 문화가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됐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어머니, 고마워요. 뭐가? 저를 지켜주셔서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필요한 후속 조치들, 그리고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끝났어요. 소연이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것,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한 것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소연이의 직장 생활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더 평안하고 더 안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이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을 테니까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때로는 이런 일이기도 하니까요. 결국 오늘 송년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됐습니다.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는 누군가 나서서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송년회 다음 날 아침 회사 내부 메일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목은 짧았어요. 전일 행사 관련 공식 안내. 사건에 대한 감정적 표현은 없었습니다. 대신 사실 확인, 내부 조사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단어만 반복됐어요. 저는 신문을 넘기듯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예상한 수순이었거든요. 오전 중 인사팀에서 추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박현주 남편의 직무가 당분간 정지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관리 책임 소홀. 폭행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2단계에서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회사라는 곳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됩니다. 감정적인 언어보다는 절차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문제의 본질보다는 규정 위반에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그럼에도 결과는 명확했어요. 점심 무렵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송년회 누가 뒤집었다더라. 이름은 오르내리지 않았지만 방향은 정확했어요. 이런 소문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고 중요한 일은 금방 알려지게 되거든요. 오후가 되자 호텔 측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해당 행사 관련 공식 사과문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전달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도록 방향을 잡은 거였습니다. 박현주는 연락을 시도하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말려서가 아니라 접촉 금지 조건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대신 그녀의 지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요즘 힘들다더라. 술이 좀 과했대. 저는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을 기록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결과가 나온 뒤에야 중립을 가장하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박현주 편에 서서 웃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실 나도 그때 불편했다고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게 사람 마음이죠. 회사 안에서 소연이의 자리도 변했습니다. 누구도 직접 말을 걸지 않았지만 누구도 이전처럼 대하지는 못했어요. 침묵의 성격이 바뀐 거였습니다. 전에는 무시하는 침묵이었다면 이제는 조심하는 침묵이었어요. 소연이 뒤에 누가 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그 변화를 멀리서 확인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설명은 끝났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소연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다 끝난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그 말에는 위로도 자랑도 없었어요. 사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손주가 뉴스를 보다가 말했어요. 할머니, 어제 TV에 회사 나왔어. 저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이미 화면 밖에서 결정났기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일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론이나 여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무엇이 바뀌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체크된 이름들 옆에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이 일은 정말 끝났거든요. 하지만 남은 건 하나 있었어요. 이 일이 며느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였습니다. 소연이가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저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소연이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가 회사에 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제 팀장님이 따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하시면서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도 맡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 좋겠네. 사실 그것도 예상했던 일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소연이에게 확실히 배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덕분인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기회를 주는 거야. 저는 소연이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랐어요. 이번 일이 단순히 제가 도와준 결과가 아니라 소연이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은 거라고 생각하기를요. 며칠이 지나면서 소연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든 거였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다들 좀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변화가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박현주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명확해졌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최상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회사 측에서도 확실히 알게 됐을 테니까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소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회사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래. 전에는 매일 아침 회사 가기가 싫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소연이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알게 된 게 있어요. 뭔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이번 일을 통해서 소연이가 그걸 느꼈다면 저는 충분히 만족이었어요. 저는 답을 다음 날로 미뤘습니다. 아직 한 장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 모든 일의 진짜 마무리는 소연이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답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소연이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요. 더 자신감 있고 더 당당하게 살아갈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일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은 다시 평소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를 끓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어요. 모든 일이 정리됐거든요. 소연이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거실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저는 그 변화를 먼저 알아챘습니다. 회사에서 뭐라 하더냐? 소연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아무 말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거든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연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날 왜 제 옆에 안 앉으셨어요? 저는 차잔을 내려놨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졌어요. 이 질문을 언젠가는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옆에 앉아 있으면 같이 묶인다. 소연이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앞에 나서면 싸움이 된다. 나는 싸우러 간 게 아니었다. 소연이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어요. 자리를 지키는 건 옆에 앉는 게 아니다. 선을 넘는 순간을 기다리는 거다. 소연이의 눈이 젖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않는 척 했어요. 대신 식탁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내 자리는 원래 혼자가 아니다. 다만 항상 누가 거기 앉아줄 필요는 없는 거다. 그 말에 소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앞자리에 누가 앉았는지만 본다. 나는 누가 뒤에 서 있는지를 본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손주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디 안 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앉을 거다. 세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소연이는 알았을 겁니다. 송년회에서 혼자였던 자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사실 저는 그날 송년회에서 일부러 소연이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소연이 옆에 앉아 있었다면 사람들은 저를 단순히 동행자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박현주도 저를 의식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을 거고 결국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박현주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개입했을 때의 충격도 훨씬 컸고요. 어머니, 저는 그날 정말 무서웠어요. 소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견뎠잖니? 혼자서요. 아니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였어. 사실 저는 소연이가 그 상황을 스스로 견뎌내는 걸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위험한 순간에는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가능한 한 소연이 자신의 힘으로 버텨보기를 바랐거든요. 그리고 소연이는 정말 잘 해냈습니다.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어머니가 계시는 줄 몰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견뎠을 거야. 내가 그런 아이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연이는 생각보다 강한 아이거든요. 다만 그동안 그 강함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잖아.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걸. 네, 이제는 알아요. 그게 이번 일의 가장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소연이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은 것 말이에요. 손주가 아침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 그래. 응,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숨 쉬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소연이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게 손주였던 거예요. 할머니, 그날 뭐 하신 거예요? 손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를 도와준 거야. 어떻게요? 가족은 서로 도와주는 거야. 그게 당연한 일이고, 저는 손주에게도 이번 일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는 걸요. 소연이가 회사에 가고 나서 저는 혼자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뒀던 자료들,
메모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보관해두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끝났습니다. 소연이가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그리고 소연이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었거든요. 저녁에 소연이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팀 회식이 있었는데 다들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래. 네, 전에는 저를 그냥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팀의 일원으로 대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런 변화가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소연이가 직장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회사 문화를 좀 더 건전하게 바꿔나가겠다고. 좋은 일이네. 실제로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직원에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며칠 후 소연이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당당해졌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뭘? 저를 지켜주셔서요.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요. 저는 소연이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해. 네, 이제는 그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송년회는 끝났지만 자리는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는 앞이 아니라 뒤에서 지켜지는 자리였습니다. 앞자리에 앉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뒤에서 지켜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나타나서 지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 속에서 사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 더 당당하게, 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일을 통해 소연이가 그걸 깨달았다면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가 앉을 자리는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께 어떤 마음으로 닿았을까요? 혹시 전하고 싶은 생각이나 나누고 싶은 감정이 있다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위로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따뜻한 사연이 누군가의 하루에도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공유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불러올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담다 인생담이었습니다.